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조직적 은폐와 회유가 문제로 꼽히고 있고 군 형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와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혜린 팀장님은 해병대 대위로 이제 전역을 하신 거죠? 예. 그 지금 이 사망한 피해 부사관이 간략하게 사건 개요를 보면 3월 2일에 성추행을 당했어요. 예. 그리고 3일에 바로 다음 날 상사에게 신고를 했고, 근데 그 중간 과정이 굉장히 엉망이고 엉터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5월 22일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에 6월 2일 날 3개월 지나서야 이 가해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게 가장 문제점일까요? 대부분이 문제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로 꼽히는 것은 특히나 이제 피해자가 당한 사고 자체보다도 피해자가 그 어떤 시그널들을 보냈을 때 피해자의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 그다음에 피해자가 시그널을 보낸 내용들이 제대로 지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시의 어떤 위기 개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피해자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군 내의 어떤 형사 절차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 체계 자체가 무너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그널을 계속 보냈다는데 받아들이지가 않은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저는 제일 진짜 답답한 게 이게 뭐 방송이라서 이게 이런 워드를 그러니까 사자성어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천지분간하지 못한 사건인 것 같아요. 분명히 피해자가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3월 5일 날 분명히 진술을 할 때 명확한 증거가 있었어요. 블랙박스가 있었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되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분명히 이러지 마세요라고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저 얼굴을 어떻게 보실 거냐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분명히 증거가 있었는데 그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 당시에 군사 경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까? 왜 안 발부했다고 나옵니까? 뭐 분명히 안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망할 염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데 뭐 도망은 못할 수 있겠죠. 하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주일 후에 14일 후에 일주일은 14일 후에 그 가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진술의 일부를 부인해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할 때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 증거인멸의 이유로 그때 구속영장을 쳤으면 분명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적극적인 분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공군 참모총장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그런데 두 번째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 아닌가요? 그 두 사람이 분명히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 날 이 장중사를 부르는데 그냥 이제 불러요. 부르고 난 다음에 피신 받고 난 다음에 휴대폰 그냥 임의 제출을 받으면 그 순간에 긴급 체포를 했어야지 그 순간에 그냥 돌려보내요. 그리고 결국 언론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정말 원래 구속영장 칠 때 그 사람이 부르고 하루 지나서 구속영장 발부받아야 하는데 그날 당일 구속영장에서 그날 구속영장이 나왔다면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00일 동안 뭘 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그 처음 피해가 차 안에서 성추행이 일어난 이후에 그렇게 말하는 피해를 호소하는 시그널을 보냈음에도 계속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군에 계실 때도 이렇게 그 피해 호소할 때 이런 절차에 대해서 어떤 체계가 없는 겁니까? 절차는 잘 마련돼 있고요. 절차는 이제 2013년부터 계속 정비가 되다가 그 오해란 대위 사망 사건, 그다음 2017년에 해군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서 계속 보강은 됐는데 이 절차대로 사실 안 움직이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 국방부 성폭력 예방 지침이나 매뉴얼대로만 했으면 사실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어떤 피해를 호소하면서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부분 보시면 뭐 지휘관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부서장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직책에 맞게 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보시면 지휘관은 부대 내에서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떤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의무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 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그 보고서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제 성비비가 발생하면, 성폭력이 발생하면 그 성폭력의 종류가 어떤지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게 사건을 접수를 하고 인지하고 보호 전까지 어떻게 사건을 처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육하 원칙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확히 나와야 되고. 매뉴얼은 잘 돼 있다. 그렇죠. 거기에 예. 대해서 뭐 행위자에게는 피해자와 어떻게 분리되었느냐, 분리 장소는 어떻게 되느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두 번째 피해자에게는 청원 휴가를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상담 지원했는지, 이게 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분명히 2020년 성폭력 예방 매뉴얼에 보면 예.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그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은폐하고 비호하는 사람은 성폭력을 직접 했는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네.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전체적인 과정을 들여다봐라. 예. 사실 뭐 이거는 뭐 공군참모총장께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는 건 논외로 치고, 네. 이 과정에 개입됐던 뭐 그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책임져야죠. 한 사람의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면 예. 분명히 경찰, 그다음에 군 검찰까지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좀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짚어보니까 이번 사건의 문제점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최고 상급자를 포함한 그 지휘 라인까지도 엄중 조사하라,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 표명은 수용된 상황인데 어디까지 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공군 참모총장께는 죄송하지만 사의가 못합니다. 사의가 청와대에서 의지적으로 사의를 수용했다고 하는데, 네. 국가공무원법 78조의 4일 거예요. 78조의 4에 보면 징계 사유가 있으면 이게 사의를 받아줄 수 없도록 명확하게 나와 있고, 예. 그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직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직무에 위반이 있으면 징계 사유예요. 그게 78조에 있는데, 네. 78조에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확인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 경찰, 관련 감사원 전체적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임용권자가 사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요. 예. 첫째, 공군참모총장께서는 지금 사의는 수용되었지만 못한다. 왜냐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지금 이런 일이 한두 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013년에 5대2 사건이 있었죠. 2015년에 황골 탈퇴하겠다라고 이런 조항 만들었죠. 2017년에 해군 사망 사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역할이 나온다면 예.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압수수색하는 것도 군사 경찰 쪽만 압수수색을 했는데 분명히 이게 검찰 단계까지 넘어왔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선 변호인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거기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형법상으로 직무유기는 어려워요. 예. 의식적 방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이번 관련된 분들한테는 좀 힘들 수 있지만 할 수 없잖아요. 네. 책임져야 되는 부분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열어놓고 좀 일벌백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매뉴얼 잘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보고 체계도 잘 마련돼 있고, 체계는 잘 마련돼 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범죄가 군부대 내에서 한두 번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결국에는 누구 하나 처벌받는 사람 없이 예. 결국 가해자 한 명만 악마화가 되고, 이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모든 게 다 완결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번 사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힌 이후에 사실 사고가 더 악화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군이 어떤 성범죄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사실 이 시도 자체가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고 구제받지 못하는 어떤 환경들을 만드는 것인데, 예. 이런 부분들이 군 검찰에서만 맡기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압수수색이 지금 이 시점 군사경찰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미 사건은 송치가 됐고 군 검찰 단계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군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거를 다시 군 검찰에 와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 그리고 이게 군 검찰뿐만이 아니라 사고 보고의 주체는 결국에는 인사계통 라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보시면 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을 때 성폭력 피해 사실은 뭐 누락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보고 라인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들이 지금 사실은 그 압수수색은 솔직히 보여주기 형식이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예. 네, 그렇다면 승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팀장님께서는 뭐
압수수색이 아무 의미 없다, 보여주기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이 압수수색은 어디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수사 진행 과정 속에서 한 두 군데, 세 군데가 어색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사 경찰에서 왜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받았으면서 14일 동안 왜 가해자를 그냥 내버려뒀느냐. 그때 왜 휴대폰조차도 이미 제출 못 받았느냐. 과연 그 과정에 어떠한 엄폐와 비호와 그다음에 이 사건을 뭉개게 했는 그런 어떤 외압이 있었느냐. 이걸 첫 번째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그거죠. 그 피해 사실이 말을 했는데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그럼요. 그 가해자를 첫 번째 조사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 다음 날 청원 휴가를 내세요. 청원 휴가를 내서 이제 쉬고 있는 과정 속에 분명히 가해자를 부를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데 그렇죠. 14일이면 지구가 변할 수 있는 기간,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휴대폰조차도 지금 이미 제출을 받지 않았는 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거고 방금 우리 저 말씀 잘 주신 바와 같이 보고 체계에 누락이 너무 많아요. 사실 뭐 그 공군참모총장한테도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4월 14일 날 그 검찰에 송치되면서 서면 보고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때 이게 성범죄면 그때 엄혹하게 지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때 지시를 안 하셨고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망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망 사고에 대해서 약식 보고가 나와요. 약식 보고가 되는데 그 약식 보고도 국방부에 올라갈 때 빠지거든요. 이게 성범죄가. 그러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정식 보고가 올라갈 때도 이게 보고 체계에서 누락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군사 경찰뿐만 아니라 그 뒤에 관계되는 모든 영역에서의 절차를 대통령께서 분명히 엄혹하게 말씀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첫 번째 진행이다 보니까 앞으로 군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열어놓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꼭 이 사건 자체를 한번 반면 교사를 해서 절대로 이 사건에 개입되는 사람이 이렇게 사건을 비호하고 엄폐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어떻게든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마음 아픈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피해를 스스로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더 악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엉터리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게 또 가족이 국민청원에 올리고 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정 동안 어떻게 이렇게 계속 숨기려고만 했을까요, 공군 쪽에서? 공군 쪽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군이라는 조직은 자기 보자는 본능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우고 싶지 않으니까 가리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초기에 만약에 그 3월 4일에 피해자가 진술했을 때 증거도 완벽한데 바로 조사해서 뭐 피해자를 가해자를 구속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포렌식 디지털 그 핸드폰을 제출받는 데 추가 증거를 수집하거나 그런 일을 했거나 아니 피해자가 4월 15일에 자살 위기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 4월 15일에 내가 자살의 위험이 있다는 걸 알리면서 또 갑작스럽게 전출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미 공공본부가 인지라는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여기서 또 개입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조용히 피해자가 떠나는 것은 그 기술적으로는 쉽거든요. 가해자들을 주요 가해자뿐만 아니라 뭐 2차 가해자 뭐 준이, 상사 이 사람들 다 정리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너가 이렇게 저거 힘드니 너가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군에서는 간편한 절차로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직 효율, 사건을 해결해 어떤 효율, 그다음에 간편함,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은 위로 상급 구조로 계속 보고될수록 공군 내에서의 압박만 더 커지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여기까지 지금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분명히 이 피해 중사에 대해서 막아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까지. 근데 계속해서 그거를 엉터리로 무마하고 넘기는 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군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특수성을 군 내부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관행인가요? 뭔가요, 이게?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저도 딸을 키우는데 이제 이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일생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겪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성추행이라는 거에 대해서요? 그게 노준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군대 내부에서 그게 일생 중에 한 번 누구든지 겪어야 될 추행이라는 게
군대 내의 인식이라면 예. 그 군대는 사실상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어떤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만들어져 있고 두 번째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만약에 징계받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금이 어느 정도 삭제될 수 있다, 삭감될 수 있다. 그 사람 한번 살리기 위해서 네가 좀 참아라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요. 내가 떠나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그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이제 말씀 주위에 조금 하겠지만 외부적인 시각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국회가 반드시 개입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체크 앤 밸런스라는 게 국회가 행정기관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게 그 국방에 관련된 그 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네. 그러니까 여성에 관련된 그 위원회가 존재하고 법무에 관련된 위원회가 다 존재하면 있죠. 이런 부분은 씩씩하게 국회가 딱 잡아가지고 청문회 한번 하자.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은 논외로 치더라도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이 절대로 국회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그 내용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그냥 이 사건이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런 단계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좀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 행정기관의 체크 앤 밸런스 그 견제 기능을 조금 하는 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정말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 이 사건의 파장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커지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해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신뢰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를 하게 된 건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같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간 분명히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쵸.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맞네. 외부 시각을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외부 시각이 아니라 내부 시각을 그냥 대변해주는 심의위원회가 되면 이거는 흔히 말해서 있는 이보다 예. 못한 거죠. 안 하니 바다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처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해자의 처벌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 이건 당연히 이거는 의무적인 일이고 이 과정에서 개입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이 사건을 비호하고 이 사건을 방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잘못을 낱낱이 밝히는 게 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해자의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예. 과정에서 개입된 사람 한 사람의 공군 참모 총장의 사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군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공군에서 국방부로 수사가 그 이관이 된 상황에서 또 외부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싫어. 말 똑같은 네네. 생각이지만 예. 수사심의위원회는 사실 이런 기능을 하는 위원회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 자체가 복잡한 사건은 아니고 너무 명백한 그렇죠. 목격자도 있고 그다음에 증거도 완벽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가장 문제들은 피해자의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가. 근데 피해자가 어떤 신호들을 보냈을 때 제대로 예. 보고가 됐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심의위원회가 개입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 검찰이나 군 내의 어떤 시스템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해결해서는 안 될 일이고 예.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사고를 다루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2차 가해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들이 있지 않거든요. 그냥 묵인 방조 행위는 징계한다 이 정도만 있는 것이 예. 그래서 도출되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음 피해를 다시 방지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다 국회가 해줘야 되는 노력들이고 입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입법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제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죠. 예. 네. 군 내부와 군 외부에서의 판단이 굉장히 다르고요, 일단.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군대 내에서 지금처럼 이번 사건처럼 벌어진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군 내부에 경찰이 있고 군 내부에 검찰이 있고 군 내부에 판사 있고 내부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법무관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과연 괜찮은가에 대한 의문도 있더라고요. 사실 뭐 그 군 검찰과 군 판사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과정이고 예. 또 이렇게 군사법원의 판단 자체가
그 비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군 네. 법원에서 있는 게 판단의 모습인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군형법에 대해서 뭐 위계에 의한 간음죄라든가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더 집어넣는 것도 필요해요. 네. 필요한데 사실 군형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 군대 내에서의 그 상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뿐만 아니라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비밀을 군사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내에서 재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네.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에 침해하는 범죄가 무슨 국가 기밀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게 왜 군대 내에서만 다루어야 하는 범죄일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 관할권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군대 내에서 재판받는 것도 좋지만 군대 내에서의 재판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우리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은 굉장히 올라와 있는 지금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와 침해되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위계에 의한 그 간음,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이런 것들은 그냥 군형법에서 빼서 그냥 민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군대 내에서 이제 판결까지 다 나오고 예. 그 처벌까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 예, 시스템에서는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성비위가 생기는 이유가 2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막말했던 준이 뭐 군대에서 한 번 정도는 이런 경험 뭐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던 준이도 있고요. 예. 이런 2차 가해나 아니면 그 해당 성추행을 저지른 그 자에게 처벌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처벌을 쉬쉬하는 문화가 더 많아지면서 이런 게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생각도 가진 군인들도 있을까요? 있죠. 분명히 그런 학습들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군 내에서 그 여군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면 첫 피해로 신고가 이어지지 않거든요. 대부분 예. 상습범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내가 상습적인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60%에 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이 중사님이 사실 이게 처음 건은 아니잖아요. 이미 예. 그 전에도 몇 건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우리 군에서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그냥 함부로 불러도 되는 사람, 예. 술자리를 빌미로 어떻게 해도 되는 사람으로 학습이 되기 시작하면 예.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살면서 한 번도 있는 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참다 보면 결국엔 예.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음.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조직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예. 그러면 이 집단 자체가 또 학습이 되는 거죠. 여군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도 된다 아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군사법원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예. 군사법원 제대로 판결 안 하지 않습니까? 실형 선고율도 형편없이 낮고 기소율도 낮고 네. 그다음에 그 판결문이 좀 공개되니까 보면 뭐 감경해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사유거든요. 뭐 예. 초범이라서 감경해주고 주치라서 감경해주고 제대로 양형 기준을 세우지도 않고 네. 그 아까 이제 위력에 의한 간음죄 이런 얘기들도 하셨는데 예. 이미 위력 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군형법상 성범죄 처벌 시 가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별 가중 요소인데 네. 그걸 적용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입법이 미비한 부분보다. 예. 그래서 군사법원 자체가 사실은 지휘권 내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휘부나 군 내 문화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비군사 범죄,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민간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그 예전에는 군형법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처벌받는 것이 더 강했지만 지금 일부러 사실은 피해자들이 불구속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해자가 그 전역일이 얼마 안 남았으면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마라. 그래야 민간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 군사법원과 군의 어떤 형사 절차들, 예. 그 수사의 절차들이 전혀 지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군에서 이제 장교까지 지내셨으니까 예. 아까 말씀하시기에 피해를 받은 그 여성은 한 번 피해 받을 때 보통 그 신고를 못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좀 쌓여야지 힘들어서 참다가 신고를 하게 된다는 시스템이라는데 네. 왜 한 번 피해를 받았을 때 신고를 못 하는 분위기일까요? 상급자들이 이미 저런 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여군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남군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의무복무를 감안을 하고 입대를 하지만 여군들은 열이면 열 다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대를 네.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입대를 했을 때 장기 복무도 생각을 해야 예, 되고 예. 진급 상황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느냐를 더 고려하기 때문에 이번 피해는 내가 넘어간다. 다음
심사 때까지 이번만 넘기면 되지. 근데 결국에 넘길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예. 아까 방 팀장께서 이 성범죄 재판 실형 선고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각 군의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총 1,708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75건으로 10.2%로 집계가 됐고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5.2%였습니다. 군 성범죄의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는데 성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좀 문제로 꼽히고 있잖아요. 예. 아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군대 안에서의 성범죄 실형 비율 낮은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군사법원이 전혀 성범죄에 대해서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다루는 사건 자체도 너무 사실은 수 자체도 미비하고 예. 연구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군사법원의 군 검사나 군 판사도 다 군인이란 말이에요. 이 네. 조직에 익숙한 이 조직 문화에 이미 젖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해서 왜곡해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은폐 축소하는 거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거나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뭐 그 사람 연금 날아가는데 뭐 이런 것들 온정주의가 적용이 되면서 예. 또 감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군사법원이란 조직 자체가 이미 지휘권 내에 들어와 있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네. 이번에 그 군 검찰 뭐 압수수색 이런 거 의미 없다는 얘기도 이 군 검찰의 지휘권도 다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쥐고 있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데 뭐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사법원의 폐지 얘기도 계속 하는 것이고 전문성도 가지지 못하고 독립성도 가지지 못할 거면 너네 군사범죄 말고는 도대체 뭘 하겠느냐 이런 예.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정말 아까 초반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만약에 그 블랙박스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피해자가 본인이 스스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제출한 상황이고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보면서 피해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 판결도 이렇게 군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고 그러면 뭔가 이걸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이걸 바꾸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네. 이게 총체적 부실이 만들어지니까 예. 저도 여기 와서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그래요.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방금 우리 방 팀장님이 말씀 잘 주신 바와 같이 이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군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그대로 직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아마 1년 후에 다시 우리 앵커님과 만나서 이 사건을 다시 우리가 다루어야 될지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 이 생각이 안 바뀌면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 군검찰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 통념을 분명히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인지 성비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달리 또 처벌하겠다. 이게 앞에 워딩이 나오는데 예. 뭐 저 수사를 해보는 검사들이 이걸 다 보면 그건 검사가 무고 인지하는 거예요. 고소인은 고소인이 자기 피해가 있으면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거를 만약에 거짓일 때 그 검사가 그걸 판단해가 무고 인지하는 거지 그걸 앞에 무고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앞에 워딩으로 잡아나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아직도 군검찰이 그 군이 여전히 그러한 어떤 성비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을 자갈 물리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건 군검찰에서 판단하고 경찰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네. 왜 피해자가 피해를 할 때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순전하게 수사기관의 몫인 것이지 절대로 앞에 피해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아까 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조사를 압박하면서 후속 입법을 통해서 좀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방 팀장께서 보시기에 군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여기에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자, 아까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다 같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미 있는 특별 가중 요소를 있는 거고 그걸 잘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 군형법이라는 것이 아까 승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군대 내 어떤 그런 상하 관계, 위력 관계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추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사실 보여주기 신 네. 얘기인 것이고 군인이라서 다 그리고 군형법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형법도 적용되고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적용이 되고 예.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가중 요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용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이게 뭐 없어서 안 된다 이런 거는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잖아요. 네. 군 이거 정말 죄송한데 다 갔다 오셨. 예. 군은 이 친구 빼고 다 갔다 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뭐 아닙니다. 인지 감수성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그 자체로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력이란 걸 빼면 몰라. 네. 그냥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그냥 처벌하겠다. 미국은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계 위력이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을 넣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게 어차피 위계 위력에 의해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군형법에 넣어 본들 지금 말씀대로 그 군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 아니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간음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군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지. 예. 이걸 가중 처벌하겠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저는 형사정책을 하는 저 네. 입장은 이게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그 사람을 어떻게 가중 처벌하겠다 이 범죄를 예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 범죄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에 국방부가 뭐 이미 지금부터 한 6년 전이죠.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걸 내놨습니다. 국방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성추행과 성폭행의 가해자는 즉시 퇴출시키겠다. 어디로 퇴출시키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좀 이따. 성희롱 가해자 진급 금지시켰다. 성범죄 묵인 방관자 처벌하겠다. 이거는 뭐 이게 근절 종합대책이라기보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6년 전에 나온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그 대책이나 매뉴얼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 이미 그릇된 성인지 감수성과 그렇죠. 군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네. 뭐 연금 때문에 안 된다 한 번만 네. 봐줘라 이거 처벌 불원 해달라 처벌 불원 인사도 정말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런 거 근거로 또 감경되고 뭐 기소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면 이런 대책을 아무리 마련해봐 여기서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중요한 게 몇몇의 가해자가 뭐 몇몇의 뭐 가해자 책임자 군복 벗는다 그래서 이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예. 결국에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우리가 지금 이 대책을 마련한 지 벌써 6년째가 됐는데 네.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기능이 안 된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과 어떤 사건 규명에 좀 집중을 해서 대안을 다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도래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 군형법 판결문 보면서 제일 지금도 제 마음속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탄원서예요, 탄원서. 네. 피해자가 A란 부대 안에 있었어요. A란 부대 안에 있는 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 그래요. 그럼 상급자일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부대에 있는 부대원들이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아, 처벌하지 말아. 예, 처벌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이 피해자는 어디로 가야 되죠? 피해자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탄원이 또 양형 기준에서 받아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가 양형으로 박사를 받았지만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가장 또 대표적인 양형 사유가 예. 제가 읽어본 바로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국가에 대해서 봉사를 했다라는 게 그 얼마만큼 재직 기간이 또 여기에 대한 그 양형 판단 요소로 들어오는데 재직을 많이 하면 그만큼 후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후배가 오면 챙겨주고 후배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독거려줘야 되는데 예. 그게 더 높은 사람이 더 밑에 있는 사람 저는 그 밑에 상하 관계도 싫은데 같은 동료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마지막에 돌아와 있는 그 병사에게 이 사람은 훨씬 더 높은 존재일 거잖아요. 네. 그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럼 그 사람이 이 하급자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면 저는 가중처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왜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복무했는 게 어떻게 양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요소지? 제가 막 내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었을 건데 예. 전적으로 믿은 사람이 나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공감가는 분명히 그 양형 기준은 군사법원에 계시는 분들이 저 방송을 좀 보시면 예.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형과 근절 대책 이렇게 막 아무리 나와도 현장에서 바뀌지 않으면 정말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네. 중간중간에 답답한 부분이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바로 안 됐고요. 네. 그다음에 증거 확보 잘 안 됐고, 그다음에 결국에 사실 이건 너무 다 일단은 1차적으로 끝난 게임이잖아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상에 없잖아요. 네. 이 이후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대안을 찾고 만드는 건데 근본적으로 그러면 왜 그 군대 내부에서 안 바뀌는지 군대 생활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한 명을 정말 어떤 이렇게 성비위 저지른 사람 바로 단호하게 처벌을 한들 이게 바뀔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성인지 감수성, 조직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군을 대하는 어떤 태도들, 여군을 어떤 보직하고 그 여군을 활용하는 어떤 방식들, 그다음에 여군을 바라보는 시선들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도저히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아직 현장에서 여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까? 왜곡 많이 왜곡돼 있죠. 예. 이 관련된 뭐 여군 관련된 기사 댓글만 봐도 네. 막 입에 담지 못하는 댓글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여성을 떠나서 그러니까 군인이면 네. 전우고 동료인데 전우나 동료라는 의식은 없고 이 사람 여군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고. 예. 여군 범죄 중에 되게 특이한 사항들이 그 계급 관계가 역전돼 있는 범죄가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군은 뭐 경력이 좀 있는 뭐 부사관이고 예. 여군은 초급 장교인. 이거 완전 뒤틀린 관계잖아요. 군에선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계급 차이로는 벌써 몇 개 단위 차이 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왜곡돼 있기 때문에 이 문화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대책을 가지고 온다 한들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이런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인지 개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이고요. 끊임없는 교육만이 사실은 이게 뭐 군대에서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네. 사실은 일회성 그 방기에 일회성인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딴짓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대부분 다 딴짓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그 군도 이제 그 보직의 주기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임관을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입대나 임관을 해서 나중에 전역할 때까지의 여러 가지 교육 단계가 있는데 여기에 맞는 수준에 맞는 교육을 일단 진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2차 가해를 어떻게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인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 우리 부서원이, 우리 뭐 부대원이, 지휘관이. 이게 2차 가해라는 상황이 나왔을 때 이걸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행동 교육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차 가해 중에 하나가 그것도 2차 가해죠. 이 분이 피해 중사가 같은 부대 같은 중사와 혼인 신고까지 한 다음에 다음 날에 그 목숨을 끊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관계자가 남편 될 사람한테 연락해서 한번 넘어가 달라고 한 거. 이것도 2차 가해가 맞는 거죠? 기야말 일이죠. 예. 기야말 일이죠.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어요. 나하고 결혼해야 될 사람에게 내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성추행 당한 사실을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가서 좀 참아라. 왜냐하면 우리 조직에 있는 A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그냥 이게 방송이라서 제가 감정을 최대한 누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이게 가능한 대한민국인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뭐 아까 우리 방 팀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안 바뀐다고 많은 생각을 해가 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그게 우리 쪽에서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칭찬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새는 칭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고 칭찬이라는 건 능력을 칭찬하는 것이지 외모를 칭찬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도 전체적인 어떤 레포트를 만들어 갔을 때 너 하는 건 뭐야? 너 잘하는 건 뭐야? 이러면 이게 직장 내 갑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그렇게 사회는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의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땐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는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언제나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성희롱이나 성비위나 성추행이나 그다음에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걸 신고했을 때 신고하는 절차가 굉장히 보호되어 있으면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징계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건 분명히 바뀔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군에 있는 최고 책임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법적인 절차나 제도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뭐 말씀하셨던 성인지 감수성이나 아니면 군 내 문화를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해야죠. 가장 네네. 예,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 여기에 개입되는 사람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방조하고 엄폐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수사를 진행하걸 막았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일벌백계 처벌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최고의 엄중한 징계를 내리는 거고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 사건을 엄폐하면 나에게 정말 심각한 불이익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신고하는 사람과 그 신고하는 과정이 정말 비밀스럽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이 문화는 바뀔 수 있는 거죠. 예. 조심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예를 들어 말을 딱 하더라도 그래 이 말 조심하자. 예. 이렇게 스스로 자꾸 그 말의 조심성이 만들어져야지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게 대해서 어떠한 징계나 어떠한 처벌이나 어떠한 외부적인 어떤 스크리닝이 없으면 예. 말하고 난 다음에도 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서 그게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중간에 개입하고 수사하는 사람, 여기에 중간에 이제 우리가 성폭력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매뉴얼을 지켜갈 거냐에 대한 사람들에게도 꼭 이게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피해자 보호가 전혀 안 된 사건이었잖아요. 예. 이런 사건 뭐 지금 질문도 되게 좀 그 뜬구름 잡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좀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이번 또 사건을 그 반면교사 삼아서요. 이제 승 의원님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네. 일단은 피해자 보호, 그러니까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사실은 피해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어떤 맞습니다. 힘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 보호 기능에 대한 감시나 이런 관리들을 군 내에서만 관리를 하지 말고 네. 군 외에 어떤 뭐 민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뭐 법안은 마련돼 있지만 전혀 설치되고 있지 않은 뭐 군인권 보호관 제도라든가 네. 그런 외부에서 감시를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신고자가 그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근무를 하면서 내가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기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신고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거든요. 네. 군인복무기본법상. 그리고 신고자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런 것들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고자 보호에 대한 어떤 의무의 범위도 넓혀야 되고 지금 지휘관으로만 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변인들, 이 보고를 받았던 사람들 이런 부분들의 확대와 그다음에 형사적인 처벌이 힘들다면 징계라도 엄중히 해야 된다. 있는 제도들도 네. 잘 쓰도록 그리고 이게 잘 감시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들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맞는 말씀이에요. 있는 제도는 충분한데 그걸 적용하지 않으니까 더 문제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군 내 문화나 성인지 감수성의 개선에 있어서 반드시 꼭 그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